나는 마치 사랑과 미의 성전으로 들어가듯 한 사람의 창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몸뚱이 속에 사랑과 미의 신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존경과 기의가 없었으면 누구든 그녀가 내게 느끼게 한 것과 같은 기분으로 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내 친해져서 그녀의 매혹과 애모의 가치를 알게 되자 나는 미리 그것들의 성과를 잃게 될 것을 겁내어 성급히 그것을 꺾어 가지려 했다. 그러자 몸을 태울 듯한 불꽃 대신에 갑자기 오싹 소름이 끼칠 것 같은 차디찬 것이 혈관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리고 금방 정신이 달아나는 것만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었고 또 이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누가 알아주리. 나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자연과 사랑과의 걸작품이다. 그녀의 정신도 육체도 모두 완전한 것이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게다가 착하고 너그럽기까지 하다. 위인도 임금도 그녀의 노예가 되고야 만다. 왕자의 홀이라도 그녀의 발 아래 놓여진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천한 매춘부로서 무사람의 손에 희롱을 당하고 상선의 선장도 그녀를 맘대로 한다. 무일푼인 줄 알고 있는 이 내게 그녀가 그 가치를 알 턱이 없으며 알아도 그 가치가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나에게까지 몸을 맡기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 점이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내 판단력을 앗아가 천한 매춘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의 결점이 그녀의 매력의 효과를 깨뜨리고 보통 같으면 다투어 그녀를 찾게 될 사람들에게도 그녀를 싫은 여자로 느끼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나는 열심히 이 결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것이 매독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싱싱하고 윤기 있는 피부, 새하얀 이와 부드러운 눈 숨결, 전신에 넘쳐 흐르는 청결감이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게서 멀리해 버렸다. 파도와 나에게 접촉한 뒤로 자신의 몸뚱이에 아직 의심을 품고 있었던 나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건강을 지니지 못하지나 않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분명 그 점에 대해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반성이 마침 이때 일어나 드디어 격해서 울고 말았다. 줄리에타는 이제까지 이런 광경을 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방을 한 바퀴 돌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기 몸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눈에서도 그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쉽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색함을 씻어주었다. 그러나 사나이의 입과 손을 처음으로 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젖가슴 위에 넋 잃은 듯 희롱을 하려는 순간 나는 그녀의 한쪽 젖통에 젖꼭지가 없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그 젖통은 다른 쪽처럼 불룩 솟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곧 나는 왜 젖통이 병신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반드시 선천적인 심한 기형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그 생각을 자꾸만 되풀이한 결과 내가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가장 매력 있는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팔에 안고 있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 사랑의 패잔자인 일종의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견딜 수 없어진 나는 고지식하게도 그 이지러진 유방에 대해 말을 꺼내고 말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농담으로 얼버무리며 호들갑을 떨면서 나를 녹여버릴 작정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짓거리기도 하고 몸짓도 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옷을 여미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가서 기대섰다. 내가 옆으로 다가가려 하자 휙 피해 다른 침대로 가 앉더니 곧 또 일어서서 부채를 흔들면서 방 안을 빙빙 돌며 차디찬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자네트 씨, 여자 따위는 상관 말고 수학이라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헤어지기 전에 내가 또 만나 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그것을 모래로 연기하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당신은 좀 쉬는 편이 좋을 거예요 하고 말을 덧붙였다. 그동안을 나는 들뜨고 초조한 마음으로 보냈다. 내 마음은 그녀의 매혹과 애교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비상식을 깨닫고 그것을 자책하며 나의 태도 하나로 일생에서 가장 달콤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섣불리 망쳐버린 것을 후회했다. 그 손해를 보충할 시기를 못 견디게 기다리면서 그래도 이 숭배할 만한 애인의 완전한 미를 그 천한 신분에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하는 점에서 뭐라고 해도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약속 시간에 나는 부랴부랴 여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열렬한 기질이 이 방문으로 그만큼 채워질는지 어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긍지만은 채워지리라. 그리고 나도 어떻게든지 내 부족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의껏 해보리라 하는 즐거움에 미리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는 여자 쪽에서 덜어주었다. 곤돌라가 도착하자 재빨리 사공을 여자들 집으로 보냈는데 그녀는 저녁에 플로렌스로 떠나고 없다는 회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었던들 그리움에 애타는 일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놓쳐버리자 맹렬한 그리움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어리석은 미련은 그 뒤로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내 눈에 그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 여자이기는 했지만 그녀를 잃은 것은 그럭저럭 자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 위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나에게서 경멸스런 추억밖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이 나의 두 가지 고백이다. 18달 동안 베네치아에서 지났지만 이것 외에는 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작 간단한 계획이 달리 하나 있었을 뿐이다. 까리오는 호색한이었다. 가기만 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는 여자들 집만 가게 되므로 짜증이 나버린 그는 이번은 자기만 가질 수 있는 여자를 둘 생각이 났다. 그런데 그와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으므로 그는 우리 둘이서 한 여자를 갖자는 제의를 해왔다. 그런 예는 베네치아에서는 보통이다. 나는 그것에 동의했다. 우선 안심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였다.
두루 찾아다닌 끝에 그가 겨우 구해낸 것은 11나 12살쯤 된 계집아이로 비정한 그녀의 어머니가 반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녀를 보러 갔다.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금발에 어진 양처럼 순해서 그녀가 이탈리아 여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베네치아에서는 생활비라고 해야 얼마 안 들었다. 우리들은 어머니에게 약간의 돈을 주어 딸의 양육비로 쓰게 했다. 소녀는 목청이 좋았으므로 예능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들은 스피네트와 성악의 교사를 구해 주었다. 그 비용이라야 각자가 한 달에 2스갱을 채 안 내도 됐다. 그 정도는 다른 비용을 절약하면 됐다. 그러나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므로 수학할 때까지 씨를 뿌려두는 셈이었다. 그런데도 밤이면 그리로 가서 그 애와 천진설의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이 재미있어 오히려 그 애를 점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쾌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들을 가장 강력하게 여자에게로 끌어붙이는 것은 난잡한 행동보다는 여자 옆에서 지나는 즐거움이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이 어린 앙조레따에게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같은 애착에 의해서고 정욕은 거의 섞여 있지 않았으므로 애착심이 더해감에 따라 더욱더 정욕을 개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소녀가 다 큰 뒤에라도 만일 그녀와 접한다면 근친 간의 불륜 행위를 범하는 것 같은 혐오를 느끼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